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경제학, 재정학, 그리고 국제경제학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황종유 강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다면 44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을 하고 16회 입법고시 재경직에 합격을 한 이후에 여기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경제학, 재정학 그리고 국제경제학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단하게 길지 않게 경제학이라는 이 수험 과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와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 경제학 관련 수업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업에서 사용되는 각종 교재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대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특징적인 현상은 올해, 그러니까 즉 2025년 시험부터 이 5급 공채 그리고 입법고시에서 이 선택 과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5과목이었던 시험이 5급 공채와 입법고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과목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 4과목이라고 한다면은 경제학, 그리고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까지가 전직렬 공통 과목이고,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추가가 되고, 재경직은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추가가 되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 5급 공채 국제통상직 학생들은 이 세 과목에 더해서 국제경제학이 추가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 국제통상직 학생들은 필수 과목이 이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이 아니죠. 이 경제학과 이 국제법, 그리고 뭐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 그리고 이 국제경제학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경제학과 재정학과 국제경제학인 관계로 그 세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공부 방법부터 이 우리 커리큘럼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A, B, C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A 유형 학생들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의 국제경제학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한다면은 과목 명칭상 경제학이 필수 과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기존의 국제경제학이라는 선택 과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 A 유형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경제학 과목에서 국제경제학 관련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제경제학이라는 선택 과목이 없어진 관계로 이 필수 과목인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의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지.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분야 문제가 이전에 비해 난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들의 이 수험가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당장 올해 2025년에 시행되는 이 시험에서 경제학에 출제되는 국제경제 문제가 어떤 수준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텐데, 이 선택 과목으로서의 국제경제학이 없어진 관계로 이전에 비해서 이 경제학 안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의 난도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단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유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즉 이 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 이미 기존에 경제학 과목 안에서 출제되던 국제경제학 문제가 그야말로 그냥 국제경제학이라는 별도의 과목을 공부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교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국제경제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C 유형, 즉 5급 공채 국제통상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국제경제학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관계로 기존에 공부해 오던 대로 공부하면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 5급 봉제 준비하는 학생들께서 선택 과목으로서의 국제경제학이 없어진 관계로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에 어떤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A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별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경제학의 성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소위 우리가 고시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서의 경제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경제학이라는 점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기타 과목들에 비해서 점수 편차가 큰 편이에요. 이것은 이 경제학에서 점수를 더 받는다면 합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경제학에서 점수가 이제 부족해진다면 그로 인해 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요컨대 경제학이 합격과 불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께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왜 경제학이 중요한 과목이고 부담을 많이 느끼느냐 하면 기타 과목들에 비해서 일단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과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라던가 행정법이라던가 뭐 이런 소위 우리가 논문형 과목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목들에 비해서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성격이 많이 다르죠. 특히 이 논문형 과목과는 달리 이 수리적인 접근,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접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기에 그동안 이 경제학을 접해본 기회가 거의 없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처음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행정학이나 행정법 또는 정치학에서 느끼는 그 어떤 부담감, 생소함, 어려움보다도 더 많은 부담감과 생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절대적인 공부량으로 보았을 때도 뭐 기타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전체 10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공부하는 데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한 5시간 정도는 이 경제학 공부에 투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소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공부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제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대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학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난생 처음 접하는 학생이냐에 따라서 일단 출발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이 경제학 수업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느낀 바가 무엇이냐 하면, 처음 경제학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경제학에 대해 공부한 경험이 있느냐, 경제학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출발은 좀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합격한 학생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학생이 전공이 경제학인지 아니면은 소위 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경제학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인지는 거의 구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정도로 이 수험 기간 동안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출발은 다를지 몰라도
합격하는 상황에 가게 되면 거의 비슷한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너무 두려움을 가지거나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도 처음에 이 경제학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의 생소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익숙해지고 경제학에 필요한 사고 방식을 체득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해볼만 하겠구나, 해볼만 하네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 그 부담감이 뭔가 막연한 부담 또는 막연한 생소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테니까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 생소함이 없어지고 부담감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 및 제 이 수업이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가 이 화면에 간단하게 등장하고 있을 텐데, 여기 나왔다시피 보통 이 커리큘럼이 매년 3월경에 시작을 합니다. 3월 초에 1차 시험이 진행이 되고, 그 3월 초에 1차 시험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2차 과목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3월에서 6월까지의 첫 번째 단계가 예비순환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비순환 단계는 그야말로 경제학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위 그 기본 수준 또는 기초 수준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들은 논외로 하고 저희 경제학 그리고 국제경제학 그리고 재정학과 관련하여 이 예비순환 수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특징이 이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또는 국제경제학, 재정학 포함해서 이 수리적인 접근 그리고 어떤 이 시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 수리적인 접근이라던가 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한다던가 했던 경험이 단절되었던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막 미분이 나오고 막 적분이 나오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말로 풀어서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그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학을 이제 처음 공부하게 되면은 뭐 한계 비용이니 한계 효용이니 이런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한계가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어쩌고 저쩌고 행동을 했을 때 그로 인해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한계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 한계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단어와는 개념이 다른 단어로 등장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그 한계라든가 기타 뭐 효용이라든가 뭐 이런 생소한 단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좀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초 수준의 강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순환에서는 그런 기초나 기본 수준의 수업이 진행이 되다가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 모두 6월 말 그리고 7월 초 즈음에 매년 고시 2차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2차 시험이 종료되고 난 뒤에 약 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일종의 휴식 시간으로 가지고 나서 이제 7월 초 중순에 이 1순환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1순환 수업부터가 본격적인 레이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비순환에서는 경제학이든 재정학이든 국제경제학이든 이 각 과목들이 어떤 과목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전반적인 개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중점을 이루고 있었다면,
일순환 수업에 들어가서부터는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어떤 이론이나 모형의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아, 내가 배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구나. 아, 내가 배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를 학습을 해서 드디어 내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하는 단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그 레시피에 다 담아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 이런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이거구나. 저런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저거구나. 라고 이 각 음식별로 레시피를 머릿속에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레시피대로 그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한 그 레시피가 머릿속에 있어야 됨과 동시에 그 레시피대로 또는 레시피를 내 나름대로 이 변형하거나 응용한 방법대로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경제학이나 제조경제학, 국제경제학의 공부에 있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는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우리가 2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문제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을 해야 아, 내가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일단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의 난도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그 방향과 난도에 맞는 문제 풀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게 1순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략 한 11월 초 중순 즈음부터는 2순환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예비 순환에서 각 과목별로 기본 이론이나 모형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학습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1순환에서는 그 이론이나 모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이냐에 대한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2순환 수업, 소위 2순환 수업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량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푸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2순환 수업은 저희 수업 기준으로 그냥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가 그 2순환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 즉 문제집이 연습책이라는 문제집인데 예를 들어 뭐 경제학 연습책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각각 500문제 정도씩을 포함하고 있어서 총 1000문제 정도를 포함하고 있고 재정학과 국제경제학 연습책도 각각 100문제에서 150문제 가량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양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순환 때는 어떤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이나 모형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떠올려야 되는 거지. 예컨대 1순환 때는 이론이나 모형을 공부한 다음에 자, 이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라고 였다면 2순환 수업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보자. 잠깐만,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갖다 써야 되지? 어떤 모형을 갖다 써야 되지? 로 이제 이 주부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지는 이제 이순환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품으로써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설령 내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랑 만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순발력 내지는 이 경험을 쌓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순환 수업이 대략 한 1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해 3월에, 그러니까 그 해 3월에 1차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환 수업이 전년도 11월, 12월 그리고 해를 넘어서 1월에 종료가 되고
2월 동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3월에 있는 1차 시험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이 3월 초에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3순환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3순환 수업이 대략 3월 중순 즈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해 2차 시험이 6월 말 즈음에 있습니다. 그럼 이 3순환 수업이 시작한 후로부터 2차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3월 한 달, 4월 한 달, 5월 한 달, 6월 한 달, 아주 길게 잡더라도 4개월입니다. 근데 보통 한 3.5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 3.5개월 내지는 4개월에 걸쳐 4과목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순환 시기는 그야말로 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굉장히 바쁜, 이 뭔가 이 건강을 추스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3순환 때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느냐? 저희 경제학,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1순환 때 이 교재로 사용했던 뭐 트리니티 경제학, 트리니티 재정학, 트리니티 국제경제학이라는 교재가 있고, 2순환 때 이 교재로 사용한 연습책이라는 교재가 있을 텐데, 이 두 권을 이제 사실상 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자, 이 3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은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했던 굉장한 높은 난도를 가진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소위 그 연습책의 상위 난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연습책 플러스라는 교재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 3순환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때 우리가 풀게 되는 그 문제들은 기출문제보다도 난도가 높거나 최소한 기출문제의 난도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3순환 수업에서는 매일매일 이 1시간 정도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일 모의고사를 보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날 매일 모의고사를 보고 또 수업을 듣고, 이것들이 계속 거의 3.5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순환 커리큘럼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2차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 즈음에 이 각 과목별로 2시간 100점 만점의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4순환이라고 부르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별다른 수업이 진행된다기보다는요, 과목별로 100점 만점의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그것에 대한 해설 내지는 강평이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의 커리큘럼이 이 4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예비순환으로부터 시작해서 1순환, 2순환, 3순환, 그리고 4순환까지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설명만으로는 예비순환이 어떤 커리큘럼이고, 1순환이 어떤 커리큘럼이고, 2순환이 어떤 커리큘럼이고, 뭐 3순환이 어떤 커리큘럼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처음 공부하시는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소위 그 초시생이시라면, 이 여러 가지 순환 수업 중에서 어떤 한 순환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예비순환부터 1순환, 2순환, 3순환을 따라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가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라 약간 산만하게 빈틈이 되게 많은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저는 예비순환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갖고 1순환을 들었고, 1순환 듣고 난 다음에 2순환은 뭐 들을 시간도 안 되고 그냥 혼자 문제 풀면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해서 3순환으로 건너뛰었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접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 예비 1, 2, 3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예비 1, 2, 3을 그냥 쭉 따라간 학생들이 이걸 다 따라가면 대략 한 1년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가지게 되는 어떤 경제학과 관련된, 재정학과 관련된, 국제경제학과 관련된 실력이 좋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저는 감히 일단은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따라가 보고 나서 그때 그걸 괜히 들었네 라는 게 따라가지 않고 그냥 듬성듬성 듣고 나서 나중에 그냥 한번 쭉 따라갈 걸이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과목별로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편제해 놓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비 순환 단계에서는 이 기초 수준의 교재로서 다이제스트 경제학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 1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경제학은 트리니티 경제학, 그리고 재정학은 트리니티 재정학, 국제경제학은 트리니티 국제경제학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다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제스트 경제학은 그야말로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한 학생들을 위해서 주제별로 딱딱딱딱 끊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교재가 아니라 그 주제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 나가면서 어떤 하나의 글을 쭉 읽어 나가는 느낌이 들게끔 편제가 된 그런 교재라면, 이 1순환에서 사용하는 트리니티 시리즈들은 당장 답안에 그대로 현출할 수 있게끔 주제별로 소위 그 목차화 시킨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순환 때 이런 트리니티 시리즈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학도 연습책, 그리고 재정학도 연습책, 국제경제학도 연습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연습책은 말 그대로 문제 연습을 위한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학생들께서 가끔씩 이제 이 연습책을 풀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그 수학 문제 중에 뭐 센 수학인가? 그거 푸는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로 이 담고 있는 문제 개수가 또는 유형이 많고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국제경제학 연습책이 있고 여기도 뭐 국제경제학 연습책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두 교재는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 연습책 안에도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의 국제경제학 공부는 해야 됩니다 라는 의도로 수록된 국제경제학 문제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 경제학 연습책에 수록된 국제경제학 문제는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대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많은 양을 이 국제경제학을 위해서 추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자, 아까 말씀드린 이 A, B, C 유형 가운데 A 유형 학생들은 이 독립된 과목으로서의 국제경제학을 공부할 필요성은 높지 않고, 소위 그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를 위한 이 공부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A 유형 학생들이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할 만한 문제집이 이 경제학을 위한 국제경제학 연습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습책 국제경제학은 뭐냐면은, 자, 경제학 연습책에 국제경제학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최소한의 분량이고, 이것으로부터 조금 더 이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에 대비하고 싶다면은
이 문제집으로 보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국제경제학 연습책은 요 그러니까 B 유형과 C 유형 학생들을 위한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문제가 그야말로 독립된 과목으로서 이 국제경제학에서 출제되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국제경제학 연습책을 푸는 것을 추천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C 유형 국제통상지식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독립된 과목으로서 국제경제학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 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A 유형 학생들은 이 책, 그리고 B 유형과 C 유형 학생들은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순환 때 이런 각종 문제집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실전책 재정학이라고 되어 있고 실전책 국제경제학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한지 뭐 이제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됐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마치 이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실전책 재정학과 실전책 국제경제학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인즉슨 연습책은 문제와 해설이 있는데 문제에 배점이 없고 해설에도 배점이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 실전책 재정학과 실전책 국제경제학은 실제로 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모의고사 문제들을 그대로 수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몇 점짜리 문제고,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답안을 작성하면 내가 답안을 작성한 것 중에 이 부분이 배점이 몇 점이고 저 부분이 배점이 몇 점인지 그 세부 배점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 최고점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년차 수험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스스로 모의고사를 보는 느낌을 받고 싶다면은 이 실전책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요 정도로 보면은 그 다이제스트 경제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트리니티 경제학, 그리고 연습책 경제학, 물론 이제 재정학과 국제경제학 포함해서까지가 소개가 된 셈인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출책이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이유를 크게 두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론 공부를 하고 모형 공부를 해서 이렇대 저렇대, 아 그렇구나, 화폐 수량설이 뭐래, 유동성 선호설이 뭐래,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이게 내 머릿속에 아직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면 아 그런 게 바로 이거구나, 내가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지식 또는 추상적으로 갖고 있던 지식을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구체화하고 이 실용화하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 여기 이제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문제를 품으로써 획득할 수 있기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두 번째 이유 내지는 의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문제를 품으로써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소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테스트라고 하면 주관적으로 문제가 꽤 잘 풀리네, 내가 공부를 그래도 괜찮게 했구나, 문제가 잘 안 풀리네,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00명, 400명이 풀었을 때 그 점수를 보면 내가 대강 300명 중에 또는 400명 중에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제시되는 문제를 최대한 잘 풀어내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지를 알 필요성이 당연히 생기죠. 그게 바로 기출 문제들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내가 결국 이런 시험 문제들을 잘 풀어서 합격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정도의 난도를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공부하는 어떤 텐션, 강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 문제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기출책이 맨 아래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출책을 맨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보면 예비순환 단계에서 궁금하단 말이지. 내가 수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가? 또는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럼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 옆에 이 기출 해설책을 펼쳐놓고 이런 문제가 이 분야랑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출 해설이 연도별로 되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떤 진도를 나가고 있을 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요 진도랑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연도별로 정리해 놓아서 해설해 놓은 게 기출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재구성하는 거지. 진도별로, 연도별이 아니라 진도별로 재구성한 책이 이 연도별, 그러니까 진도별 기출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책은 크게 연도별 기출책하고 진도별 기출책으로 분류가 되는데, 초심자분들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진도별 기출책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학생들은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2018년도 5급 공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오늘은 뭐 2023년도 외교관 후보자 문제를 풀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그런 분들은 또 이 연도별 기출책이 더 쓸모가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교재들의 성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 3순환 때 사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연습책 플러스가 등장하고 있죠. 이 문제집은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비교적 이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모아놓은 그런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그 5급 공채든 외교원이든 입법고시든 경제학 문제의 난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께서도 좀 더 높은 난도의 문제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향 내지는 그런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난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을 제작을 해서 이 연습책 플러스 수록을 해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길게는 2시간 이상 또 소요가 되는 그런 난도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연습책 플러스를 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습책 문제를 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교재의 체계 내지는 성격,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간단하게 좀 이 모양새를 말씀드리면, 요 책이 예비순환에서 사용하게 되는 다이제스트 경제학인 거고, 요게 이제 1순환 때 사용하게 되는 미시경제학 트리니티, 거시경제학 트리니티. 이 표지는 뭐 개정되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순환 때 사용하는 국제경제학 트리니티고, 요게 재정학 트리니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순환 때 사용하는 교재고, 이게 이제 2순환 때 사용하게 되는 문제집으로서의 연습책 미시경제학, 연습책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습책 국제경제학, 이게 연습책 재정학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2순환 때 사용하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A 유형 학생들,
A 유형 학생들은 이 국제경제학 연습책을 푸는 것보다는 요 경제학을 위한 국제경제학 연습책을 푸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게 이런 문제집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3순환 때 사용하는 그 고난도 문제집이 바로 이 연습책 플러스 미시경제학, 연습책 플러스 거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N년차 수험생들을 위한 실전 모의고사 책이 이제 이 실전책 이 경제학 그리고 실전책 국제경제학 아직 실전책 제정학이 없죠. 이건 이제 조만간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집이고 이게 이제 진도별로 재구성해 놓은 기출문제 해설집인데 해설책인데 얘는 미시경제학 그리고 그 뒤에 국제무역론을 함께 수록을 하고 있고 얘는 거시경제학 그리고 뒤에 국제금융론을 함께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아까 지나친 게 요 그림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수업용 교재라기보다는요 학생들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그 미시경제학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래프들 거시경제학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래프들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한번 정리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만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지금 내용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이 책은 여기 그래프들이 쭉 나오고 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그래프랑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함께 수록이 돼 있어서 그 그래프를 보면 그 그래프랑 관련된 또는 그 그래프를 써먹을 만한 기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그림책을 사용하는 뭐 특강은 이제 2차 시험을 앞두고 3순환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경제학 또는 재정학 또는 국제경제학 수업을 진행을 하며 이 각각의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이 무엇이고 그 각각의 교재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드리는 것은 너무 또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요 몇 마디만 하고 이제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이죠, 사실 20년 넘게 이 학원에서 경제학 관련 과목을 강의를 했으니까 이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보면 이렇게 해야 합격하는구나는 뚜렷하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은 불합격하는구나는 보입니다. 그럼 그 저렇게 하면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게 사연이 많고 굉장히 산만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뭐 어떤 날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날은 아예 공부를 안 할 때도 있고 하루 단위로 보면은 뭐 오전 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오후에는 늘어지거나 이렇게 굉장히 이 산만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못하거나 합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과목과 관계없이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하고자 하는 게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고 싶다면은 적어도 수험 기간 동안에는 하루 일과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규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경제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볼 거야. 나 이 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논문형 과목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좀 지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초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열흘, 뭐 한 달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3개월, 6개월. 어차피 우리는 뭐 2년에서 3년의 장기 레이스를 지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3개월,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좀 이렇게 지쳐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하느냐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뭔가 아웃풋이 보이거나 발생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지.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더 많은 노력을 투입했으니까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고 이 조급함이 더 나아가게 되면은 무기력함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 좀 잘 버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왜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이렇게 안 좋지? 아, 내가 이 경제학에 소질이 없나? 아, 그럼 경제학이 전략 과목이 아니라 그냥 방어하는 수준의 과목이 되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지치지 말고 끈덕지게 어떤 진중함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투입한 노력과 시간에 비례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예컨대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은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어.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그래. 근데 이 경제학 아웃풋이 지지부진한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이렇게 누적이 되면요. 예컨대 어떤 시점에 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아웃풋이 증가하는 성과가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시점이 다들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 된다는 것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경제학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느낌이 들지? 왜 문제가 잘 안 풀리지? 라고 한다면 그럼 더 하면 되는 거야. 더 한다고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버틸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굉장히 가파른 실력 상승, 아웃풋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든 어떤 교재를 공부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매달려 보겠다라는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그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어떤 합격생의 사례인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2차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경제학 점수가 과락이었어요. 3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합격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경제학 점수가 60점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시험에서 합격을 했는데 93점인가 받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꽤 발생하는 케이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학생도 분명히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즈음에는 과락 30점대였던 학생인데 2년, 3년 후에는 결국 경제학을 초고득점에서 합격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경제학 집중관리반 안에서도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제학이 16점이었어. 근데 올해 경제학이 80점이 넘어가는 학생. 그리고 재작년에 뭐 경제학이 30점대였는데 작년에 경제학이 60점대였고 올해 경제학이 80점대 후반이어서 합격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봤단 말이지. 근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런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명심하시면 돼.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일단 이 5급 공채든 입법고시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든 소위 우리가 고시라고 부르는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합격할 때까지 이 꾸준히 규칙적인 수험 생활을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제학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물론 초반부터 속도가 붙는 학생이 있겠죠. 그 학생은 참 운이 좋은 거겠지.
어떤 이 경제학 공부에 이 적합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일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아요. 이럴 때는 지치지 말고 이제 버티고 물고 늘어지고 진중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신의 경제학 실력이나 아웃풋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설명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은 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이런 그 소개 영상 내지는 설명 영상을 제가 처음 찍어보다 보니까 뭐 군데군데 좀 제가 느끼기에도 어색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이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제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이냐, 어떤 교재로 공부할 것이냐를 선택을 할 때 자신에게 맞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경제학과 관련된 설명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 부디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이 수험 생활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설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